2021년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렵다, 또 중국이 위기다, 이제 중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넘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한국의 그 전략이 나오지가 않고요. 네. 이제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이제 이것을 전제로 깔고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면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좀 점검을 해보고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국이 가는 길을 놓고 보면요, 모든 최근 500년간의 그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제조대국으로 일어서서 무역대국으로 융성하고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강해져서 금융대국에서 이제 끝이 나는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선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모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이제 무역강국이 됐고, 또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길러서 전 세계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받은 돈이 결국은 이제 금융대국으로 네. 런던을 세계적인 금융 중심으로 만들고, 이제 이게 보면 모든 대국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은 제조대국, 무역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으로 가는데, 지금 그 군사대국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술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제조 누가 1등이냐면 중국입니다. 그쵸. 무역 누가 1등이냐면 중국입니다. 네. 지금 군사, 기술력이 누가 1등이냐면 미국이죠. 네. 그래서 군사가 이제 2등이 러시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2등이라고 봐야 되고, 금융 마찬가지로 사이즈로 보면 미국 1등, 중국 2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미중은 기술에서 맞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역사가 주는 이 역사의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답은 미중의 전쟁은 기술 전쟁이다.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것은 금융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네. 당장 보이는 것은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보면 그 미국과 그 넘버 2 간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고, 그때는 우주전쟁, 감세전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는 85년부터 95년까지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2018년 이후에 미국은 6가지 전쟁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놓고 네. 보면 이 세금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그리고 우주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까지 할 수 있는 전쟁은 다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치고받고 하는데 18년 걸렸고요. 네. 일본하고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 2년 정도 이제 제재를 들어갔는데 이걸로 중국을 쓰러뜨릴 수 있냐?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컸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큰 것도 있지만 미당 서정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키운 것에 8알은 바람이었다. 네. 그러듯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키운 것은 7알의 미국이다. 아. 미국의 헛발질이 중국을 네. 키웠다는 거죠. 네. 미국의 판단, 거의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돈하고 권력은 절대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 미국이 3번 헛발질을 하는데 이게 이 2001년에 WTO, 네.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 GDP 대비해서 중국 GDP가 13%였을 때 이때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죠.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로 집어넣으면 아마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은 돈만 챙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내서 전 세계에 이제 불을 다 옮긴 거죠. 네.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옮겨가지고 전 세계로 붙듯이 네. 이때에 유일하게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불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 중국이 미국 GDP의 36%까지 올라왔어요. 3배가 커진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코로나19인데 네. 이것이 아마 나중에 역사를 놓고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발병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했지만 지금 사고는 미국에서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저게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한 40만인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30만이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추세라고 그러면 아마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내에 그럼 실제로는 미국은 2차 대전하고 같은 수준의 전시 상황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경제 문제까지 같이 열려서 아마 금년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제 70%에서 뭐 이제 이내외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세 번의 그 미국의 헛발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15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5년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은 한 2%에서 3%, 중국은 한 5%에서 뭐 6%대를 쭉 가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2020년에 이제 뭐 예측치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중국 GDP가 미국 GDP의 한 70%에서 뭐 72, 3%를 도달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속이 돼서 2025년이 되면 이 IMF 예측을 보면 대략 한 9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90%로 올라갔을 때 이 동맹들이 어떻게 보면 딴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하면 네. 중국이 미국의 90%대를 도달하는 순간에 동맹들이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맹의 이탈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이 미국 GDP의 90%를 가면은 네. 뭐 그 스피드라고 하면 그 이후 다시 5년, 2030년 이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이제 네. 뜨는 태양과 이제 어떤 지는 태양 그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이 뭐 2, 3% 중국이 이 5% 내외를 한다고 하면 네. 언제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역전이 되냐 그러면 빠르면 2029년 늦으면 2033년 정도면 네.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GDP가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변수 없이 현재 GDP 성장률만을 갖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에서 뭐 10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키는 뭐 지금 누가 봐도 그 세계의 어떤 무게 중심이 2009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동쪽은 상승하고 서쪽은 하락하는 유럽하고 미국은 좀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인 세력의 패턴이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균형이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 아마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성장 동력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확 당겨버리는 네.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주도 세력은 결국은 이게 한 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두 개 나라가 새로운 기술혁명에 서로가 이제 올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 GDP의 90%를 만약에 앞으로 5년 내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글로벌한 어떤 질서의 변화, 네. 이 가버넌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강대국 간의 이런 경쟁의 변화가 결국은 주변국 간의 어떻게 보면 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강대국 두 나라 간의 전략 게임에 이게 지금 한국처럼 이제 중국의 주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들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나 어차피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집권하는 그 사이, 그리고 조금 더 봐서 한 10년 사이를 보더라도 중국은 뭐 몸집에서는 그것이 미국과 버금가거나 미국을 추월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도국이 세계 1등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고 선진국이 1등이 됐으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그 정치가 또 어떤 통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태평양에 고래는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다.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고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빨간 색깔이 그 600년 이후에 중국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고요. 파란 색깔이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800년대까지는 뭐 세계 1등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영국한테 당하고, 그리고 이제 1900년 넘어서서는 1950년대 가면 최악의 상황에서 네. 최근 이제 한 6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70%로 올라왔고, 네. 앞으로 5년 뒤면 이제 90%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둘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물론 그거에 대한 충돌의 문제는 앞으로 시리즈에서 계속 다룰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추이를 보면 역전의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양측이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는 내려오고 있고 하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네. 또 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한국한테 대해서도 강하게 나오냐 그러면 바로 이 차트인데요. 파란 색깔이 미국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고 빨간 색깔이 중국인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차이나 드림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큰형님인 미국에 이제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뻣뻣하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죠. 1840년 아편전쟁 때 세계 1등을 하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 1950년 넘어서서 이제 80년, 90년대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이 최근 한 20년간 빠른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 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파란색을 추월할 수 있는 붉은색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저것은 중국의 그 사이의 속성,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각, 네. 그리고 중국 리더들의 생각을 놓고 보면 이것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대국, 이제 경제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을 꿈꾸지 않을 네. 이유도 없고 이것을 추진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중국의 방향은 제가 볼 땐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탠스가 말씀하신 대로 못 먹어도 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일본하고 같이 걸려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넛크래커에 이제 끼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10년이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도약의 10년일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대추락의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밸류 체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금융에서 이 금융 패권, 달러 패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의 전쟁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이 동양의 호랑이하고 서양의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둘 다 다칠 것 같습니다. 둘 다 다칠 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고 들판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전장에 싸우니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때로 싸우면 이제 사자가 이기고 네.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 네. 근데 둘 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결국은 오래 굶은 놈이 이깁니다. 오래 굶은? 그렇죠. 절박한 놈이 이긴다는 거죠. 아. 그래서 미중의 이제 전쟁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경제력에서 예를 들면 90%, 100%로 올라가고 난 그 다음번은 네. 누가 더 절박하냐. 이제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 미중의 싸움에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중국과 너무 가깝고 네. 또 외교나 안보 이쪽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병풍처럼 둘러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스탠스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쉽지 그래서 않네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이제 중국이 굴게 할 것이냐 떨어질 거냐는 앞으로 5년 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우리가 예리하게 이제 관찰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응 전략이 뭐냐를 네. 이걸 정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우리로 보면 경제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큰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미중의 전략 변화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하고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것은 그렇게 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들이 아무도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이제 팔로우 해보고 네. 또 추적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뭐 해법이 있는지도 한번 네.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리즈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국의 흥망은 금리가 예측한다. 대국의 흥망을 금리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뭐 전쟁이 뭐가 벌어질 거냐 그러는데 네. 지금 이 트럼프 시대 때는 무역 전쟁을 했고요. 바이든 때는 이제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중의 실력하고 미국의 선택을 보면 아주 답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 중국의 실력을 보면 제조업이 중국이 미국 대비 179%, 그리고 이 수입, 네. 수출 151%, 그리고 군사력 36, 금융력 3. 그럼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년 반 동안에 싸움해봤자 별 재미가 없었던 것은 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이걸 갖고서 싸운 거죠. 그럼 자기보다 1.5배, 1.8배나 더 큰 놈하고 싸웠으니 승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싸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뭘 하냐 그러면 군사력이 바로 기술력인데 네. 미국의 36%밖에 되지 않는 이 기술력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3%밖에 안 되는 금융력으로 이걸로 싸움 붙는 거죠. 훨씬 유리한 필드에서 싸우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게 이제 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전쟁의 그 배경,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건데, 대국은 언제 어떻게 교체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영국과 미국이 이제 세력 교체가 되는 건데, 1870년대 요때 미국의 GDP가 영국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패권들이 탄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번영이 이루어지고 부채가 이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 투자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채에 이제 덫이 터지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프린팅 마니, 돈 찍어가지고 이제 크레딧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더 과도해지면 감당이 안 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오다가 하는데 지금 그 사정을 놓고 보면 왼쪽의 상단에 지금 중국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미국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보다는 이제 하강 추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역사가 얘기해 주는 답은 똑같습니다. 본 것보다 많이 쓰는 것. 남의 돈 거반 내면 결국엔 당한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보면 이 영국 같은 경우에 1800년 후반에 이제 패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부채가 이게 뭐 GDP의 200%에서 이제 100%대를 이제 가는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보면 이제 10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그 영국이 과도한 이제 빚을 가졌던 거하고 같은 형태의 지금이 왔고 지금 미국만 따로 떼놓고 보면 지금 미국은 총칼 대포만 안 날라들었지 금융에서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때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은 이제 내부적인 부채 전쟁이 사실은 벌어진 것이고 이것이 외부 전쟁도 중요하지만 강대국의 패권으로 놓고면
부채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부채가 정부 부채입니다. 그래서 네. 2009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정부가 돈을 왕창 퍼넣어서 이것을 해결했고,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 때도 보면 그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들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제 대폭적으로 돈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자가 이것이 이거 2020년에 사상 최대로 지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봐도 이것은 사상 최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더 쓰면 썼지. 그렇죠. 네. 미국의 이제 국회 그 예산국이 추정하는데 2030년까지 이런 식의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세상은 2000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 세계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동시에 금리가 제로거나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다 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금리는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먹히려면 금리가 살아있었는데 금리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유동성 함정이 지금 몰려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의 지금 금리를 보면요. 이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 나라들은 전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이 0. 몇 %인데 실제로 물가를 감안하면 전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 때 이제 모든 나라가 돈을 마구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이제 찍었고, 두 번째가 이게 미국입니다. 네. 일본이 가장 많이 찍었고, 두 번째가 이게 그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부채 무지하게 찍어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각국의 이제 GDP의 비중을 놓고 보면 미국이 1980년대에 어떻게 보면 GDP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컸다가 지금 주석적으로 맨 위에 차트처럼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하얀 색깔인데 95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그라들고 있고, 중국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추월하고서 빨간 색깔이 위로 쫙 올라오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하강, 중국의 상승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빨간 색깔이고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이 떨어지는 것하고 부채 비율이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아주 이제 역상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결국은 이것이 남의 돈 많이 갖다 쓰면 힘 떨어진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로 가면 번 것에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규모의 빚이 있다 그러면 이자하고 빚 갚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밀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 이게 지금 2차 대전 수준을 이미 넘어와 있는 이 상태가, 그래서 답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건재하냐. 예전에 한국도 대우그룹이나 기아그룹이 망했던 이유가 부채 때문에 그랬죠. 네. 미국은 왜 안 망하냐 그러면 근본적인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 답은 이제 금리에 있는데 금리를 제로로 지금 가져간 거죠. 그래서 부채를 아무리 발행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만기 돌아오면 그대로 롤업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스노우볼링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의 부상하고 미국의 부채 증가, 네. 이것이 이제 노란 색깔이 미국 부채 비율이고 빨간 색깔이 중국의 부상인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빚내가지고 돈 쓰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전부 공장이 다 해외로 가버렸고 그 공장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하고 중국의 GDP 규모의 상승이 일치한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그 파란 색깔이고 라인 차트가 미국 대비 중국의 GDP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하고 이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커지는 속도가 보면 거의 이제 일치하죠. 그럼 이 차트는 좀 거칠게 해석하면 미국이 부채를 만들어 중국 GDP 올려주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1800년대에 그 노란 색깔을 놓고 보면
아편전쟁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다가 영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업혁명으로서 일어서고 그것이 이제 1800년대 말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GDP가 바뀌고 그러고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가 지금 변화가 생기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일본이 빨리 추월하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1870년에 미국과 영국이 서로 스위칭 오버를 했고 지금 이제 2020년부터 미국 GDP의 금연도면 한 70%까지 중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90%, 다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100%를 갈 가능성, 이게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패권 교체 사례를 놓고 보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놓고 보면 과거에는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2%대의 이 금리를 가게 되면 대국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 보면 금리가 8% 가던 금리가 2%대로 쭉 처지는 거죠. 그러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패권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가 최상으로 이제 이게 한 20%까지 금리가 갔다가 네. 지금 드디어 이제 제로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 한 나라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돈값입니다. 근데 돈값이 똥값이 됐다는 게 바로 금리가 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로 금리를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국가의 힘이 이것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금리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라는 것도 저성장의 또 다른 말일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영국의 금리하고 영국의 경제 패권을 보면 선명하게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2%대를 이제 가고 나서 최저가 가고 난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지금 영국의 패권이 이것이 지금 사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금리하고 채권의 관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파란 색깔이 미국의 장기 금리고, 네. 지금 노란 색깔이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 그리고 세계 GDP에서 하얀 색깔이 중국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리가 제로 근처로 간다는 것 같은 것 굉장히 기분 나쁜 시그널이다.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지금 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를 했지만 미국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역사를 앞에 안 보이면 역사를 보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도 보면 이것이 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이거 주가가 폭락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 노란색 두 번째입니다만은 이때도 회복을 했고, 네. 그리고 2015년에 이 채권 버블 때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이 빨간 색깔이 뭐냐 그러면 미국이 역대로 높은 통화량 M2 증가율입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제가 노랗게 썼습니다만 돈을 크게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채권 버블에도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금리 주가 대폭등은 바로 오른쪽에 긴 화살표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바로 금리죠. 네. 그래서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제가 빨간색으로 폭탄을 써놨습니다.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제로 금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로 금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답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 통화량, 빨간색이 통화량이고, 그 파란 색깔이 나스닥의 주가고, 초록 색깔이 이게 페드 금리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미국은 뭘 했냐 그러면 돈을 왕창 풀고, 그리고 금리를 제로 근처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걸 갖고서 이제 돈으로 경기를 회복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어떤 위기 탈출 전략이네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빨간 색깔이 사상 최대로 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캐시가 풀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보면 이것이 통화 풀기 금리 제로는 뭐 역대 최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죽은 모양이 튀어 오르게 한 것은 바로 이 제로 금리와 통화량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한 1%를 넘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유동성 장세 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1962년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의 페드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영국의 케이스도 봤지만 한번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마찬가지로 2012년,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제로를 보냈다가 이것이 반등을 했지만 과거에 2007년 이전, 97년, 87년 이때에 비하면 이번 2017년에 금리는 반등이 굉장히 약했어요.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에서 2022년에 한 1%, 1.4% 간다는 것,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더 이상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한번 이 사태가 터졌고 이번 2022년에도 같은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국 주가 그렇게 올라갔냐 그러면 아이러니하지만 나스닥 주가하고 M2 유통 속도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유동성 함정을 보여주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이제 뚝 떨어지고 반대로 화폐 유통 속도는 떨어지는데 나스닥 주가는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2020년은 사상 최저치로 났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치니까 돈은 그만큼 더 많이 푸는 거죠. 예,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돈은 이것은 이게 실물 경기가 너무 흉악하니까 실물로 절대 돈이 가지 않고 금융시장 안에서 여기서 서큘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격콩나무처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하고 주가가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결국은 버블은 기술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90년부터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반도체고 하얀 색깔이 자동차인데 지금 하얀 색깔하고 노란 색깔을 놓고 보면 이것은 확연하게 세대 교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끌고 온 것은 바로 반도체였는데 그것 말고 지금 빨간 색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것이 반도체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제조업이 끝나고 나면 유동성 함정의 시기에도 지금 보면 시장을 구한 것은 결국은 이게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버블을 막는 것은 테크고 이 테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버블이 터진다. 일본처럼. 그런데 미국은 이 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새로운 싸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거대한 버블, 이걸 끄는 것도 결국은 이것은 테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최근 100년간을 보면 자동차에서 네. 지금 이제 PC로 넘어왔고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에 왔고 그리고 다음번은 이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하에서 이 전기차에서 거대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패권이 어디로 가냐? 그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미아리의 그 점쟁이 도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황금한테 물어보라고. 황금이요. 네.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주가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석유회사라든지 뭐 이제 이 슈퍼마켓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단 하나도 없고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 애플이 1등 그리고 전기차 회사 겨우 그 전기차 50만 대 겨우 파는 전 세계 9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50만 대 달랑 파는 테슬라가 6등입니다. 그리고 이 12억 명의 가입자를 가진 탄센트가 7등 그리고 알리바바가 9등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세계 1등하는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에 1등하는 TSMC가 11등, 12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결국은 1800년대 세계의 황금은 중국이 있었고 1900년대 황금은 영국에 있었고 2000년의 황금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들이 슬슬 이제 아시아로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얘기해주는 답은 결국은 보면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6등이냐.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로 보여진 것이고 이것이 자동차에서 PC에서 스마트폰에서 전기차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주도 세력이 넘어가는 것의 시그널이 이거다. 네. 그래서 아마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황금 보유 비율로 보면 미국이 8,000톤 정도를 갖고 있고, 독일이 한 3,300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1,000 몇백 톤 갖고 있는 2,000톤 정도 갖고 있는데, 중국이 매년 하여간 금을 계속 삽니다. 사는데 중국이 오피셜리 금을 얼마나 샀는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니까요. 비공개입니까? 네. 2013년부터인가 이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제 업계에서 추정하기에는 거의 중국이 형식상으로는 1,900톤 정도 있지만 4,000톤 이미 넘어갔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을 넘어서는 8,000톤 넘게 가져갈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것이 미국의 금 보유량입니다. 보시면 1950년대에 이것이 25,000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거 70년대 넘어오면서 이것이 8,000톤으로 줄어든 건데, 지금은 보면 뭐 수많은 금 이제 ETF니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물 금이 과연 있냐 없냐, 이게 미스테리죠. 네. 그럼 그렇게 많은 이 어떻게 보면 ETF나 금 관련된 상품의 언더라인 어셋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냐. 네. 이걸 생각해 보면 미국이 FRB 지하실에 있는 금을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을 거니 생각하고 그걸 다 팔아먹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독일이 미국한테 보관했던 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주면 될 건데 미국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보관료를 더 비싸게 주면 안 되지 않겠냐, 보상을 더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하여간 흐지부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 세계 패권은 저것은 이제 황금한테 봐야 되는 황금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자동차 회사 1등이 8,800만 대 만드는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50만 대 달랑 만드는 테슬라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해 자동차부터 기라성 같은 자동차를 제끼고 니오가 1등입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다고 보기보다는 세계에서 1등하는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일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것은 2015년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 내리 지금 6년째 세계 1등입니다. 미국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뭐 리스크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가파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물을 쳐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그물이 뭐냐,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융의 덫, 그리고 기술의 덫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뭐 들어서서 어떻게 이제 가냐는 것들은 1월 20일 이후에 나오지만 이미 역사가 얘기해주는 답을 놓고 보면 이것은 금융전쟁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이제 금리, 국가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의 가치, 이게 지금 미국이 제로로 갔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제 시그널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구경 중에서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이 그게 재밌다고 하는데, 지금 미중 사이에서 이 돈 전쟁이 벌어지는,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서 이제 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미중 전쟁 대해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금융 전쟁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금리였고, 그 부분이 좀 미국이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돌아오는 흐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극복하는 것은 테크의 답이 있다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미중 전쟁 대해측 시리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미중전쟁 대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럼 과연 바이든 시대에 미중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포위 전략과 중국의 뚫기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창과 방패싸.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뭐 전략의 변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선택하면 아메리칸 드림이고 바이든 선택하면 사회주의 악몽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 공략하는 것들 보면
이게 중국인하고 중국 공산당은 구별해야 된다. 뭐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다른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봐야 될 것은 그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정서입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그 중국 호감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근본은 일간 확진자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정화돼서 뭐 100명대 이하지만 네.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다. 우리가 지금 300명 뭐 이 정도에서도 이 난리인데 네. 20만 명이면 이건 뭐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이제 전 국민 마스크 써라 이렇게 될 정도로 갔는데 이것의 이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중국발 우한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원망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호감을 갖냐를 봤는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호감도 최악입니다. 근데 누가 가장 이제 그 비호감이냐 그러면 일본이 가장 미워하고 그다음 프랑스, 한국, 호주, 영국, 미국. 그래서 미국이 최악의 역사적으로 낮은 호감도지만 이 국가별로 보면 한 6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전 세계에 다 왕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도 놓고 보면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지금 역대로. 아, 네. 그러고 이제 그 시진핑에 대한 비호감의 이 정도를 보면 일본이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2위, 스웨덴이 3위. 네. 이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비호감 폭의 증가 속도로 보면 미국, 호주,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호주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호주하고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호주는 이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우한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자 중국이 호주산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광물까지 이거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제재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든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데 바이든의 외교 공약은 보면 트럼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다자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네. 다자주의는 결국은 동맹을 얘기하는데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보면 공약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하단 이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잠재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규칙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국가 동맹을 결성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이 이게 대중국 제재의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서 다 앓게 하는 슈퍼맨이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물을 쳐서 이제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슈퍼맨에서 스파이더맨으로 바뀐 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루는 무기 자체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그럼 어떤 이제 그물을 치는 거냐. 그 4+1 4개의 그물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물이 뭐냐면 클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린 네트워크가 총 쏘는 전쟁보다 사실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중국을 아예 농경사회로 회귀시켜야 된다. 이제 그럴 정도로 가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 핸드폰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이전은 예전 같았으면 전화번호를 외우기라도 했고 수첩에 적어놓기라도 했지만 요즘 핸드폰 잃어버리면 모든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일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방안이 뭐냐 그러면 맨 먼저 통신 장비 이 ZTE가 하웨이 5G 장비를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비를 못 만들게 반도체를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만은 틱톡이라든지 웨이신 같은 플랫폼 기업을 제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국과 놀지 마라 이거고 앞으로는 아마 더 세게 나가려고 하면 OS 이 기기에 이게 표준을 갖다가 이제 제재를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네. 이거 쓰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 네트워크. 그래서 스위프트망, 전 세계 달러 결제망에서 중국을 뺀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은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클린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안에 클린하게 하는데 거기에 중국은 못 들어온다.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블로킹을 하는 것이 바로 EPN, 경제 블록입니다. 네. 그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중국을 둘러싼 미국, 일본, 한국, 뭐 베트남, 인도, 호주 요 지역을 이제 경제적으로 포위하는 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포위하는 망은 아직 이제 한국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아시안 쿼드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없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거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은 이 아시안 쿼드 블록 4+알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알파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이제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군사망인데요.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포위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되면은 이제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포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 그물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대만을 지금 미국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바로 이제 중국 본토에 코앞에 있고,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의 그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8년에 수교를 하면서 이 원 차이나 팔리시, 그 중국은 하나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만과 그 어떻게 국교를 했던 것을 단절을 하고,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신중국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만을 국가에 관해서 뺐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스테이트라고 국가라고 이제 작년에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 때 한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 이제 무기를 팔고 또 이제 이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우리 땅인데 왜 이제 그 영토 침범을 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만이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은 대만을 건드리면서 좋은 것이 그 중국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좋은 카드가 되고, 또 대만은 이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토하고 이제 유사시를 또 중국은 수틀리면 우리는 군사력으로라도 통일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만이 무기를 자꾸 사는 거죠. 그래서 뭐 80억 불, 100억 불씩 이렇게 사니까 방산업체들이 이제 돈을 버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입하고 총으로 이제 대만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고, 또 중국은 입으로는 뭐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고, 대신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본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입하고 돈으로 꼬시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4+1 포위망이라는 것은 바로 D10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하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민주국가 10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하웨이를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바로 D10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D10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만 나와 있고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그 사이 뭐 다른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을 공략하는 이 미국의 이번 새로운 내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내각의 이 부통령, 또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상무장관, USTR, 국가안보국장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아주 특징적인 건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른 것이 한 사람의 이 직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NSC에 아시안 차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 중국만 전담해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제 특정한 직책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트 캠벨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를 앉혔는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 때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귀를 이것을 주장했고 거기에 이제 정책의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전문가이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아시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초강경론의 이제 대표 주자를
중국만 전담으로 마킹하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코 지금 이 안심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캠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시아 업무총괄인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집중 마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차이나 차르다,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대국의 체면에 안 맞다고 그래서 조금 넓혀서 아시아까지를 커버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중국을 커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전략을 집중화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대아시아 전략, 대중국 전략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예를 들면 산탄총을 쐈다고 그러면, 공중에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쐈다고 그러면, 이번은 정확하게 이게 미사일을 쏘는 거죠. 네. 집중해서 딱 맞히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인망의 차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러면 중국은 뭘 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미국의 포위망 뚫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강화하는 것에 구멍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서양 앞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지금 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국과 유럽이 얼마 전에 CAI 이제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투자 협정을 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하냐는 문제인데, 결국은 요것은 중국의 미국 포위망 뚫기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일본 주요 민주국가들이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이제 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전략은 두 가지인 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 CAI를 통해서 요걸 이제 통해서 분열을 시키고, 아시아에서는 RCEP을 얼마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RCEP, 유럽에서는 CAI. 근데 요게 아주 절묘한 것이, 유럽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도자의 교체에 따른 그 공백기를 절묘하게 이용한 거죠. 그래서 왜 유럽은 바이든이 출범을 곧 하려고 하는데, 중국과 바이든은 동맹이 같이 협력해서 중국을 지금 공격하자고 하는데 이걸 사인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이,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영국이 브렉시트로 독립해 나가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성장을 할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브렉시트에서 유럽 싫다고 나간 영국에게 지금 유럽 대륙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경제적인 파트너로 이것은 중국이 필요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디지털 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뭐 이제 무역 전쟁까지 벌어지는 판인데, 요 사이를 절묘하게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간 거죠.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유럽도 지금 코로나가 2차, 3차 확산이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을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지금 중국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게 중국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뭐 미국하고 유럽,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외갓집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제 사람들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 건설의 원조였기 때문에. 반개 혈족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게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은 네. 피보다 더 진합니다. 이해관계에 걸리면 이제 외갓집도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정한 국제관계고, 그리고 지금 알셉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들어가는 요때를 딱 노려서 바로 이제 알셉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D10을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CAI의 타결은 바이든의 대서양 동맹 물먹이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8년 만에 이제 RCEP을 그 타결을 시켰습니다. 15개 나라가.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인데,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이 뭐 그 관세가 문제가 돼서 수출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은 결국 이제 농업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뭐, 지재권 이런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그 RCEP을 타결하면서 중국이 민감한 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협상의 그 실익보다가는 네. 미국이 동맹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동맹을 만들자. 미국을 제외한 우리만의 판을 빨리 짜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양보할 건 양보해주고 빨리빨리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래서 나오네요. 편가르기죠. 그래서 구멍을 먼저 뚫어 놓자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RCEP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FTA, AP, 아시아의 FTA 전체로 가는 요 그림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또 이제 내부 단속을 하는데,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국가 이름에 탄자 들어가는 기업이, 나라가 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탄자 들어가는 기업이, 요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분리된 요 나라들을 이제 중국이 덥석 물어가지고 조직화를 하고 요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협력 관계를 강화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브릭스의 이 중요한 맹주죠.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브릭스하고 상하이 협력기구를 서로 묶어서 요거를 FTA, AP로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요게 이제 중국의 내심이죠. 그래서 뭐 브릭스라는 게 벽돌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브릭스하고 중국이 어떻게 이 관계를 가지냐고 그러는데, 그 사이는 경제적인 도움이지만 지금 볼 때는 이게 백신 외교가 브릭스를 어떻게 보면 다시 뭉치는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하고 유럽도 난리지만 지금 후진국인 브릭스 국가들은 더 사실은 난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뭐 오피셜리는 아니지만 거의 900만 명 정도 이미 접종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보다가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접종의 빈도도 높고 효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의 그 코로나 백신을 3상을 들어간 10개 중에서 4개 회사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아마 브릭스 국가들하고 같이는 이 백신 외교, 이걸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걸로 이제 이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백신 확보가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고 국가의 실력이고 국가의 국력인 상태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10개 중에 4개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미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진국은 아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산 백신 그거 그렇게 내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처럼 보이고 또 이미 중국에서의 뭐 몇백만 명의 접종이라는 그 트랙 레코드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요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런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지만 후진국은 이것이 그런 느낌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마도 이제 브릭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맹 강화를 소위 말하는 백신 외교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좋은 경제 상황, 그리고 백신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미국은 포위하고 중국은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국의 공격은 기술과 금융이고 또 미국은 이제는 그 동맹을 통해서 아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바이든의 앞으로 4년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미중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미 71%까지 올라온 중국의 경제력이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90%를 가고 거기서 또 4, 5년이 가면 10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GDP가 90%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동맹의 이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100년 동안 미국 GDP의 70%를 넘어가는 강자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되면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주먹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력 충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둘 중에 반드시 누구 하나는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또 미국이 중국을 이제 자초시킨다고 하면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뭐 전 세계에서 그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GDP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가장 고약스러운 것은 1등과 2등이 싸울 때 나머지 이제 3등부터 20등까지를 줄을 세운다는 거죠. 네 편, 내 편으로 갈랐을 때 이게 편가르기에 이제 희생양이 되면 이것은 뭐 이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포위하고 구멍 뚫기에서 이게 한국의 경우는 결국은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이것은 편가르기 싸움에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사실 바이든의 정책이 동맹, 즉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중국의 선택도 역시 다자주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자주의 대 다자주의라면 예전에는 원래 미 중간에 1대1 싸움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편 내 편 붙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갈등이나 구조가 그리고 뭐 빨려 들어가는 그 강도 훨씬 강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 출범되고 나면 이제 미중 관계의 봄날 또는 완화 뭐 이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지난 동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미국은 한 6개월 정도 중국과 허니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도 말은 굉장히 험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액션 안 하는 소위 말하는 나토, 노 액션 토킹 온리로 이제 가겠지만 하반기가 돼서 이게 갖춰지는 순간에는 이것은 치열하게 그리고 피 터지게 트럼프 때보다도 월등히 이것은 심각한 이제 공격 그리고 거기다 강한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미중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좀 리스키하다. 특히 이제 투자를 하는 쪽 그리고 한국처럼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책을 짜고 또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미중전쟁 대예측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이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의 속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뭐 지금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2등이 컬로 오면 1등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초시키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뭐 그런 정도로 살벌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바이든 정부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를 틈타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정식으로는 5월 달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지만 이번에 이제 사전 회의에서 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29일까지인데 어제 바로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화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시진핑의 메시지가 뭐였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해야 될 얘기를 이 중국이 다 해버리는, 그래서 미국이 보면 완전히 이제 김새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장처럼, 그러니까 반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반장인 것처럼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우아하게 했는데 그 연설의 제목도 보면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미래의 길을 밝히자. 뭐 이게 이제 연설의 제목이에요. 나는 내용을 들어본 두 가지인데 하나가 다자주의. 지금 바이든이 계속 얘기하는 이제 이 다자주의죠. 일방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할 얘기지, 뭐, 이제 코로나19를 발병시킨 중국이 할 얘기는 사실은 아닌데,
이제 바이든이 안 왔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시진핑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역대로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는 이 중국은 리커창 총리를 보냈지 시진핑이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까봐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갔으니까 차별하게 안 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네. 더 긴급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미국이 없는 이제 호랑이 없는 이제 굴에 이 중국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다자주의도 안을 놓고 보면 아주 우한 얘기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이런 거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는 각 나라는 역사, 문화, 사회가 이게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상위하고 열등의 구분이 없다. 이제 이건 이제 1등 하는 나라하고 2등 하는 나라하고 이제 별 차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의 개발 격차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해야 된다. 네. 그리고 코로나나 기후변화 같은 것은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행동, 대응, 협력이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다자주의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고, 인류 운명 공동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자주의를 잘 유지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인류가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한 거죠. 묘하게 중국에게 유리한 느낌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WTO, 우린 예를 들면 이제 빠져버릴래? WHO 필요 없어.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질서 기구들의 이제 탈퇴 또는 무시, 이걸 겨냥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미난 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차이를 해결한다. PT 화면을 좀 연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강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뭐 WHO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럼 과연 뭘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네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이 미국한테 내는 화해 메시지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앞까지는 주로 느낌이 미국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가 그렇죠. 나온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이 메시지도 자세히 보면 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강요들이 세팅이 되고 나서 강요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대응하는 형태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의 1대1로 같은 이런 이제 전략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맞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1대1로 같은 거 하면 안 돼. 네. 이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중국은 1대1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내수시장을 개방을 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건을 파는 이 입장이었다면 이제 물건을 사줄게. 요게 이제 달라진 입장이고. 그러니까 1대1로는 계속 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맡았던 소비의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든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사이 많이 얘기했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지재권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의 그 거리를, 요거를 이제 사전 차단하는 이제 꼴을 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재미난 건데,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묘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중국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평양에 고래가 원래 한 마리 있었는데 두 마리 있은들 뭐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이제 그 신형 대국 관계라는 시진핑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숲속에 그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냐. 그래서 이제 막 남사군돈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살짝 그 톤을 바꿔요. 신형 대국 관계에서 신형 국제 관계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국제관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1등과 2등의 내 자리를 보장해 줘라. 이걸 이제 강하게 지금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이게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중국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발병은 중국에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네. 아예 코멘트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론이나 책임론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운명 공동체라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얘기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해야 될 얘기를 폼나게 다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나 아직 뭐 반응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그 바이든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화해 제스처를 낸 것 같아요. 지재권 우리 보호할게. 뭐 내수시장 개방할게. 네. 그러나 할 말 다 했고 하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스탠스는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메시지를 어떻게 볼래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다.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강요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알았어, 우리가 수용할게. 이런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일 건데, 중국은 거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격한 장기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대신 이제 중국은 녹색 성장 그리고 내수 성장 요걸 하겠다는 건 기술 혁신. 그렇죠. 네.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천명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기 모순이기도 한 게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대1로예요. 네. 1대1은 중국 내 편에 붙어라. 이제 붙으면 돈도 투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확연한 이제 사실은 편가르기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국제기구에서 편가르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딩을 했지만, 미국이 퇴출된 상태에 이제 몇 개 국제기구에서는 중국이 이제 이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편 만들기를 이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기후 문제나 뭐 이제 환경 문제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아마 미국과 중국이 그 같이 협력을 하는 척을 하지만 누가 주도해서 하는 거냐 이것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한 4가지를 이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중의 새로운 그 2단계 투키디데스 라이벌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중국의 통일선전부 뭐 이렇게 통일선전부 우리로 가면 뭐 대외 홍보 부서 정도인데 이것은 중국은 선전선동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그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세계화 싱크탱크 친초와 즈쿠라는 CCG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 바이든 시대 미국과 중국 그 추세와 대응 이런 이제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행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그게 바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보고서 원문입니다. 1월 20일에.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의 한 개 부처의 연구소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에도 예를 들면 IR 부서가 그 회사의 모든 이제 오피셜한 정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통일선전부 같은 경우가 대외 홍보 이것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서의 한 개, 일개 연구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자기네 이 스탠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리고 싶은 중국의 목소리.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죠. 담았다. 예. 그래서 1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가 미중 고위급 대화를 하자. 네. 이제 화해 제스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내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이 글로벌 백신 회담을 하자. 그래서 지금 백신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은 백신을 가장 빨리 개발했고 한 900만 명 이상의 접종에 이제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무기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G7끼리 하는데 앞으로 G10을 만들자. G10은 중국, 러시아, 인도. 네. 그래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CEP 다음에 CP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미국하고 중국이 다 들어와서 태평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좀 지내보자. 요 얘기를 미국한테 오퍼를 했고.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이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막 반등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하웨이나 틱톡 같은 이제 이 제재를 요거를 좀 풀자. 네. 대신 중국이 지금 인터넷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들,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중국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지금 못해요. 네.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죠. 딜을 제안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최근에 보면 아리바바, 네. 단센트, 무슨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것이 홍콩에서도 이제 이슈가 된 것도 그 뒷 배경에는 정부의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딜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이걸 중국이 거의 뭉갰다고 봐야 돼요. 한 60%도 실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고 2단계로 빨리 들어가자. 오히려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유럽과의 그 상호 투자 협정을 맺었듯이 우리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미국한테 이제 우리가 투자해 줄게. 그래서 투자 협정 이게 맺자. 그래서 아마 며칠 전인가 보면은 지금 FDI 그 외국이 그 나라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 미국을 작년에는 보면 중국이 추월을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투자 받는데 지금 중국은 그 FDI보다도 ODI가 더 큽니다. 중국이 해외로 투자하는 돈이 투자를 받는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좀 투자해 줄까? 이렇게 좀 오파를 했다는 거죠. 순 투자국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인프라 협력 강화하고 1대1로 협력하자. 네. 이건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오히려 같이 하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그 미중 우호 도시를 하자, 지방정부끼리 협력하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 유학생이나 언론을 이걸 스톱을 시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회복을 하자. 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북핵 그 사자회담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쭉 리뷰를 해보면 결국은 이것이 기본 스탠스는 변하지 않고 이게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 오파를 던진 것. 네. 거기서 몇 가지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있죠. 기술의 문제라든지 빅테크를 서로 풀어주고 시장을 열어주고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몇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미중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마이너한 이슈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의 전쟁은 이 바이든의 패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이든을 우리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가 이미지를 슬리피조, 이제 꾸벅꾸벅 조는 이제 조 할아버지 이렇게 매겼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한국은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너무 악의적으로 한 거고 바이든은 지난번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바이든은 이 당대 최고의 중국통이에요. 그래서 78년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4명하고 협상하고 회담해 본 사람이에요. 외교로는 거의 엄청난 관록을 당대 했다는. 최고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 8년간 부통령을 했고 그 이전에 상원의원 할 때 10년 동안 외교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외교부 출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국제 외교에서는 지금 당대 최고의 고수라고 봐야 돼요. 거의 직업 외교관 수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은 중국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트럼프보다도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묘하게 이제 타격을 할 건데 기술 안보가 경제 안보고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하이테크 쪽에 대한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전쟁, 기술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차트 자료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술, 경제, 인권, 안보 네 가지 카드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기술 문제 꺼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새로 시작이 된 맨 먼저 지적권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공정무역, 그리고 항상 이제 중국이 이제 핀셋에 몰리는 그 티벳 문제라든지 이 신장, 홍콩 인권 문제 이거 들고 나오면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리고 이제 세게 붙으면 남사군도 하고 대만에서 이게 무력 충돌이나 이제 군사적 긴장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바이든의 카드처럼 보여져요. 인권이나 영토 문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놓고 보면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고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전쟁 난다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얘기가 바이든의 대중국 접근 방법은 5R이다. 그래서 먼저 그 리스토레이션, 회복. 그래서 트럼프가 개판 쳐놓은 외교적인 관행을 다시 정상으로 돌린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아메리카 퍼스트 나중에 봤더니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언론만 된 거죠. 혼자 외로워졌는데 이걸 다 뒤집을 거다. 리버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국익 측면에서 트럼프가 마구 저질렀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막아놨던 것 중에서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리뷰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죽여야 될 넘버 2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협력하면서 죽일 건지 그 인식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번은 이게 중국이 이미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이거 두드려 패서 자초시키기는 너무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동맹들하고 어떻게 잘 협력해가지고 이제 같이 잡아뜨리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 이제 요런 5가지 측면에서 바이든은 접근할 거다. 이게 이제 하버드 석학이 얘기하는 바이든의 패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은 뭐 접근 방법은 아마도 이 트럼프하고는 달라지는데 그것이 아주 물렁물렁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는 것도 아닌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코어 이제 프로피트 핵심 이걸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은 대만, 남중국해, 티벳 이 영토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걸 뒤집어 놓으면 미국이 가장 건드렸을 때 중국이 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사드 때는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지만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는 대만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만을 카드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이제 미국을 바로 못 때리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중국해에다가 이제 뭐 비행장을 만든다, 레이더 기지를 만든다. 이것은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석유 수송선의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고는 교두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협력보다도 이게 충돌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요게 이제 그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BBB, Build Back Better, 더 잘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America is Back, AIB,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데 지금 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느낌이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디스펑션. 미국 시스템이 고장났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빌드백 베터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될 거냐.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있어서 보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 형태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 형태가 극명하게 달라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주의 국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켰는데 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헤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놓고 보면
미국이 저게 뭔가 시스템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빌드백 베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merica is back.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 도전하는 나라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고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기에도 이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동맹들하고 이제 해서 자기 힘은 좀 덜 쓰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름이 좋아서 동맹이지 동맹국들은 군사비 부담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라는 게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아하게 이제는 우리가 동맹으로 공격한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표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네. 이 동맹에서 미국은 자기 역할은 줄이고 대신 성과는 다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세계 경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것의 이제 역할을 이제 공동체한테 밀어버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이 10년이 이게 정말로 미중이 물고 물리는 피 터지는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세상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게 누가 이게 리더십을 잡냐가는 것이 첫 번째는 국제질서 회복인 것 같아요. 네. WH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리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이미 한번 손 뺐다 넣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WH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국제질서 주도의 경쟁기가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로 놓고 보면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동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아니고 동맹의 힘과 영향력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은 동맹들이 미국에 100% 동의하거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독일하고도 가스관 때문에 싸우고 있고 이게 프랑스하고는 또 뭐 이제 그 영국하고 독일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이 디지털 세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게 협력의 관계보다는 지금 이제 서로가 얼근얼근하는 이런 이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동맹의 힘과 영향력으로 이게 될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캐시천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다시 그 피벗 투 아시아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바마 시대처럼 피벗 투 아시아를 하는데 이건 돈과 시간하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왜 피벗 투 아시아가 별 힘을 못 썼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먹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왔으면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미국이 돈 되는 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모여라, 집합해라, 때려줘라 이런 이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말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실제 액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나 당근 없이 계속 요구만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했었죠. 트럼프 때.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국가들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도움 없이 계속적으로 푸시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중국 쪽으로 밀착을 해버리는 그런 패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네. 이게 산업 구조도 이미 굉장히 달라졌고 또 예전보다 구매력도 떨어졌고 그게 이제 바이든의 굉장히 이제 고민이고 그 사이에 그 중국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 이쪽한테 계속적으로 주파를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더 어려운 선택지를 받아본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중의 4년 또 조금 더 10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뭐 그 한국이 아무 손해보지 않고 미중을 선택한다? 이것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불가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중국의 부상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인데 미국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이외의 나라에 베팅하지 마라. 우리 편 안에 들어와라.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은 뭐 권유처럼 보이지만 강요하고 명령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하고 결별하고 우리 쪽으로 붙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로서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원칙과 규범 세우더라도 이게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중국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견제하고 보복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뭐 미국의 동맹이든 뭐 중국의 협력이든 간에 이것은 이게 그 미국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우리 동맹 국가가 우리 룰을 어기면 확실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것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믿을 것은 우리밖에 사실 없는 거고 우리의 어떤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붙으면 그러면 이게 계속 터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밖에 나가서 힘을 쓰려고 하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 가화만산성이잖아요. 가족이 탄탄하게 화목하게 가면 밖에 나가서 가장이 세게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가 저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격렬하게 돌아가면 사실은 한국이 단결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금처럼 뭐 4분 5일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다 보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양박으로 다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외교를 망칩니다. 네. 그래서 미중의 관계가 저렇게 이제 그 라이벌의 시대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우리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맞든 틀리든 예를 들면 정부가 선택하고 국회가 결정하면은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서로 이제 물어뜯고 욕하고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다 보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이나 밖에서 세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미중의 어떤 이 갈등,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외면했었던 현실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냉혹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냉철하게 현상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